어쨌든 신화적인 움직임을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이번 CPI 발표와 FOMC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파월이 파월했고 눈 가리고 아웅했다. 아마 파월은 FOMC가 시작되기 전에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 쓱 봤을 겁니다. 근데 CPI부터 코어 CPI 그리고 MOM까지 모두 다 예측치를 하회하면서 파월이 가장 원하는 물가가 안정되고 있는 데이터가 한꺼번에 나왔고, 그리고 파월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슈퍼코어 CPI, 그러니까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 가격 지수를 슈퍼코어 CPI라고 하는데, 이 CPI가 마이너스 0.04를 기록하면서 확실하게 물가가 추세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는 것을 아마 FOMC 직전에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 FOMC에 나와서는 항상 파월이 하는 거 애매하게 말을 해줍니다. 딱 확실하게 이제 물가 잡히고 있으니까 금리 인하 준비하겠다, 이런 스탠스가 아니라 아직 중앙은행들은 금리 인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라고 하면서 또 개인과 개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제가 항상 구독자님들께 말씀드리는 거, 그들의 말을 볼 게 아니라 우리는 행동을 봐야 되고, 투자를 잘하려면 우리 개미들의 입장, 개미들은 그냥 표면적으로 파월이 금리 인하 하겠다라고 강하게 얘기해 주는 거 원하겠지만, 이 높으신 분들, 이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의사결정을 내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물가 잘 잡히고 있는데 여기서 괜히 입 잘못 놀려서 금리 인하 해줄게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얘기해버리면 또다시 소비 촉진되고 인플레이션 힘들게 지금 추세 꺾인 거 다시 튀어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개미들 긴가민가하게 만들고 금리 인하 안 해줄 것처럼 불안하게 만들어야 물가 잡히는 추세대로 소비 위축되고 계속 잡히는 추세로 가야 결국에 그들이 원하는 대선 전에 9월 달에 첫 금리 인하 단행하면서 유동성을 풀어줄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높으신 분들은 공표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지금 여기서 금리 인하 해주긴 할 거지만 표면적으로 금리 인하 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이런 얘기보다는 계속 불안하게 만들면서 불확실성을 주는 것이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는 더욱더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 중요한 본질을 우리는 읽는 눈을 가져야 되고, 제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점도표의 흐름을 보면, 일단 점도표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페드의 위원들이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예측했고, 그리고 굉장히 비슷한 수치로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예측했고, 금리 동결을 예측한 위원들은 4명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올해 한 번 혹은 2번은 금리 인하 해줄 거고, 금리를 높이는 선택지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거 없는 거, 지금 다시 또 물가 상승하고 고용 강해져가지고 혹시나 다시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있으셨던 분들이 있으실 텐데, 어쨌든 국면이 뭐라고 했습니까?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계속 이제 금리 내려주면서 유동성 풀어주는 국면이기 때문에 한 달 늦게 내리냐 2달 늦게 내리냐 이런 거에 보시기보다는 점차 이제 유동성을 풀어주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물론 3월 FOMC 점도표랑 비교해보면 그때는 3차례 금리 인하가 가장 지배적이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3월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얘기했고, 그래도 가장 많은 위원들이 2차례 금리 인하를 선택해준 만큼 시장 그렇게 나쁘게 흘러가진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 닉 티밀하우스 기자 같은 경우도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한 차례 이하로 보는 의견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한 차례나 2차례 어쨌든 금리 올해 내려갈 거다를 지금 간접적으로 우리한테 힌트를 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도표가 그렇게 나왔어도 어쨌든 CME 페드워치 같은 경우는 올해 2번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컨센이 나왔고, 어쨌든 첫 금리 인하는 9월 달에 진행될 것이라고 대다수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9월에 잘 내려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12월에도 한 번 더 내려주면서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원하고 이상적으로 가는 흐름, 2차례 금리 인하로 가는 흐름을 지금 컨센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미국이 금리를 내려야만 하는 이유, 단순히 물가나 대선 이런 이유도 있지만, 현재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미국의 5월 재정적자는 무려 44%, 올해 일평균 7조 원의 차입을 했다. 지금 미국 상황이 얼마나 안 좋냐 하면 고금리와 사회보장 부담의 재정 지출이 22%나 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 미국은 엄청나게 또 국채 발행하면서 돈 찍어냈는데 국채 사준 사람들한테 이자 지급해야 됩니다. 근데 고금리가 되면 이자 훨씬 많이 지급해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재정 적자 높아질 수밖에 없다. 올해 미국의 순 이자 지급액은 천조국이라고 불리는, 국방비에 1000조를 쓴다 그래서 천조국인 미국의 국방비보다도 지금 국채 이자를 더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미국 정부 입장에서 부담이 되냐. 본인들도 힘드니까 고금리 금리 내려줘야 재정 적자도 조금 줄어들면서 이자 지급하는 것도 안정화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아마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원할 거고 미국 정부가 원하면 파월은 결국에 그들의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되는 그런 구조로 지금 연준과 미국 재무부는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요인도 금리를 오래 내려줄 수밖에 없는 명분들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올해는 가장 중요한 바로 대선이 있는데 최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가상자산으로 후원금을 받겠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어필했고 계속 지금 전국 돌아다니면서 나는 암호화폐 크립토 대통령이다 하니까 바이든도 지금 180도 태세 전환해가지고 코인베이스 통해가지고 크립토 도네이션 받으려고 후원금 받으려고 완전히 태세 전환했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게 뭐냐? 만약에 바이든이 크립토로 가상자산으로 후원금 받아가지고 재선했는데 재선되고 나서 암호화폐 시장 죽이겠다, 규제하겠다라고 하면 완전 바로 국민들한테 뒤통수 친격이기 때문에 민심이 완전히 망가지고 탄핵까지 당할 수 있다. 이것은 뭡니까? 직간접적으로 이제 크립토 시장 친화적으로 가겠다라고 항복한 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공화당이 되나 민주당이 되나 어쨌든 좋은 거 둘 다 크립토의 친화적인 움직임을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시사한다. 거기에 이어서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본인 트위터에 워싱턴 DC에서 12명 이상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을 만나가지고 암호화폐 산업과 암호화폐 사용자를 위한 소비자 보호에 대한 규칙을 만드는 것에 논의했다.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 지금 미국의 1위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미국 월가 ETF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크립토 시장의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논의된 게 FIT 21세기 금융혁신 기술법 여기에 핵심 골자가 뭡니까? 이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규정해서 CFTC가 관할하에 상품으로 분류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하원은 통과했고 최종적으로 상원에서만 통과되면 이 어마어마한 혁신 법안이 승인이 될 수 있다. 근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이 법안 승인시키기 위해서 상원 의원들과 미팅을 했다라는 사실 어느 정도 지금 전반적인 크립토 시장의 규제가 어떤 흐름으로 갈지 윤곽이 잡히고 있고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둘 다 크립토 시장의 친화적인 움직임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쨌든 비트코인 시장의 가격을 움직이는 가장 큰 세력 주체인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량 같은 경우에도 이틀 연속으로 지금 CPI와 FOMC를 앞두고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지고 차익 매물이 조금 나왔지만 이내 다시 유입세로 전환되면서 잠깐 매도를 했지만 다시 CPI와 FOMC 이후에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단기적인 이런 출렁임을 보는 게 아니라 항상 국면 유입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누적돼가지고 들어오고 있느냐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거다. 계속 지금 누적 유입액은 늘어나고 있고 ETF가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상향하고 있다. 그리고 대표적인 기관 지표인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음수를 유지하다가 이런 식으로 양수로 전환이 된 흐름. 다시금 이제 기관들이 어느 정도 이제 개미도 털었고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까지 나쁘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바이더딥하면서 저가 매집을 하고 있는 움직임을 온체인 데이터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 또 코인베이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100대 기업들이 블록체인에 대해 굉장히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올리면서 포춘 100대 기업이 발표한 암호화폐 블록체인 또는 웹3 이니셔티브의 수는 2024년 1분기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무려 100대 기업 중에 39%. 그러니까 100명 중에 40명, 40%는 크립토 시장에 친화적이고 이 혁신을 적극적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냈다라는 거 굉장히 의미가 깊고 매사추세츠 주의 톤턴 소방관 노조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네 번째로 비트코인을 대차 대조표에 포함시킨 노조가 됐다. 최근에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까? 미국의 핵심 주에서 연기금부터 이런 노조들까지 준비금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고 있다. 지금은 아직 크진 않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확장되고 확산되고 점점 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무조건 포트폴리오에 해칭을 위해서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준비해서 가야 되는 자산 이런 인식이 더욱더 강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수요는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확장되고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현재 지지부진한 크립토 시장과 대비해서 S&P 500과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올타임 하이를 갱신하면서 신고점을 찍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애플이 적극적으로 AI 시장 뛰어들면서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추진하는 모습 보여주니까 애플이 지금 다시 미국 시총 1위 자리를 탈환하기 위해서 엄청난 엑셀을 밟고 있고 이런 초대형 빅테크들이 다 AI에 올인하고 있다. 근데 최근에 또
굉장히 고무적인 소식이 들렸는데 AI와 암호화폐가 2030년까지 세계 경제에 20조 달러를 기여할 수 있다. AI랑 암호화폐, 크립토가 엮였다라는 것 자체부터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하고 그 근거가 뭡니까? 그냥 단순히 AI와 블록체인 이게 혁신 기술이니까 추진한다 이게 아니라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이 AI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강력한 칩 첨단 냉각 시스템과 인프라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AI 기업들은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랑 같이 협력을 하면 굉장히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소식이 들렸습니까? 비트코인 대형 채굴 기업인 코어 사이언티픽의 엔비디아 지원을 받는 클라우드 AI 기업인 코어 위브와 함께 12년간의 35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그래서 코어 사이언티픽은 고성능 컴퓨팅 운영을 위해서 데이터 센터 공간을 제공하고 AI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 데이터 센터다. 그것을 지금 채굴 기업과 협동해서 갈 수 있다라는 어마어마한 지금 내러티브들이 시장에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어 사이언티픽 뿐만이 아니라 허팔과 같은 기업들도 AI 비즈니스에 지금 협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도 채굴 기업 너희들 비즈니스 너무나 좋다. 그렇기 때문에 채굴 기업 적극적으로 나는 찬성하고 추진하겠다. 지금 차기 대통령 후보까지 채굴 기업에 언급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코어 사이언티픽 허팔 같은 기업이 작은 채굴 기업이 아닙니다. 10대 채굴 기업 중에 6위에 위치하고 9위에 위치한 이런 엄청난 대형 채굴 기업들이 AI와 함께 같이 파트너십을 맺고 적극적으로 두 개의 혁신 기술이 협력해서 간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런 초대형 탑3 채굴 기업들도 다 AI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해가지고 데이터 센터나 데이터 제공 같은 이런 부분 협력해서 간다. 그럼 크립토 시장도 AI의 키워드를 타고 같이 덩달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내러티브가 확장이 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파트너십을 맺은 코어 사이언티픽 같은 경우는 지금 5월달 대비해서 주가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폭등하면서 230%라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고 코어 사이언티픽 뿐만이 아니라 이런 AI와의 파트너십 가능성으로 인해서 모든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이 지금 떡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지금 굉장히 크립토 시장 수면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엄청난 이 가치들이 창출되고 있고 지금 엄청난 잠재력들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통찰력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인베스코와 갤럭시가 공동으로 출시한 이더리움 현물 ETF가 미국 예탁 결전 DTCC에 정식 QETH로 등록이 됐다. 최근 들어서 이더리움 현물 ETF에 19B4가 승인되고 나서 블랙록을 필두로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 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티커를 등록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 언제 나왔습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기 직전에 기관들이 티커 등록 줄줄이 DTCC에 하고 나서 출시가 된 만큼 우리가 지금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이더리움 현물 ETF S1 보고서 같은 경우도 승인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수상한 게 이더리움 가격은 크게 하락했지만 이더리움 축적 주소 고래 주소에 어마어마한 이더리움이 매집이 됐다. 누군가는 던져가지고 가격이 하락했지만 여기서 고래들은 엄청난 물량을 받았다라는 거. 개미들이 패닉셀로 싹 던진 거 바닥에서 다 삼켜버리고 그리고 왜 삼켰을까?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가 머지않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매집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대만 같은 경우에도 크립토 인더스트리에 관련된 산업협회를 구성하고 규제안을 발표하면서 지금 반도체 시장의 핵심적인 핵인 대만까지 크립토 시장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려는 움직임. 지금 전 세계가 어쨌든 이 암호화폐, 이 혁신 기술에 너도 나도 참여하려는 내러티브가 확장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터키 리라화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거래량을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다. 지금 이 리라와의 거래량은 3위였던 유로의 볼륨을 제치고 상승하고 있다는 거. 그만큼 터키에서는 너도 나도 비트코인 사고 싶어서 이 가치가 계속 폭락하는 리라와 엄청난 인플레이션 때문에 화폐 가치가 쓰레기가 되어가는 이것을 빨리빨리 지금 비트코인으로 바꿔 놓으려고 난리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 미국이야 물가 잡히고 안정화되고 연착륙할 수 있다 이런 내러티브를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신흥국들은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화폐 가치가 완전히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는 나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나라들 결국에 종이 쪼가리가 될 화폐 손에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무언가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자산으로 바꿔놔야 되는데
그런 흐름이 가속화될수록 신흥국들의 화폐 가치,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수록 비트코인을 엘살바도르나 아르헨티나처럼 선호하는 현상은 더욱더 확장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장 마지막 끝판왕인 국가적인 채택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고 가시는 부분이 50년 협정을 맺었던 사우디와 미국의 페트로달러 협정이 이번에 만료가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우디는, 기존에는 페트로달러 협정은 달러로만 가장 중요한 산업의 쌀인 석유를 거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러가 기축통화, 법정통화가 되면서 그 지위를 유지했던 건데, 이것이 지금 균열이 생겨났고 이제는 달러 외에 유로나 위안화, 엔화 등등 다른 통화로도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걸 시사한다. 그 얘기는 뭐냐, 탈달러의 움직임, 균열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달러가 뭐 지금 당장에 망하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달러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약해지면 누군가는 다른 자산에, 다른 통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나 기대감도 충분히 간접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나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이더리움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축적 주소수로 2만 개의 비트코인이 가격이 눌려주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엄청난 매집이 들어왔습니다. 이때는 언제와 비슷하냐, 3월 달에 신고점을 찍기 전에 이런 고래들의 엄청난 축적 이후에 신고점을 갱신했던 만큼 지금 개미들 털려나가고 투심 위축됐을 때 이때다 싶어서 엄청난 손바뀜이 진행된 것을 우리는 온체인 데이터로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상한 거,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 엄청난 미결제 약정이 들어오고 있다. 보통 미결제 약정의 추이 같은 경우는 시장의 흐름과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지지부진하면서 계속 고점을 뚫지 못하고 횡보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엄청난 미결제 약정이 들어왔다라는 거, 누군가는 계속해서 포지션을 잡으면서 축적해서 다음 큰 상승과 사이클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 온체인 데이터는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인 투자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시고, 홀더분들은 아실 겁니다. 너무나 힘들었던, 잿더미가 됐던 22년도 그때 하락장 때 15K부터 70K까지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신고점까지 오는 기간 안에 얼마나 많이 퍼드와 공격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은 결국에 여기서 다 피하고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왔다. 어쨌든 지금 당장에는 흔들리고 힘들고 확신도 무너지고 배 힘 주셨던 것도 풀리시겠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승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여정 동안 잔잔바리 움직임이나 그런 투심 위축되는 거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그냥 배 힘 딱 주고 우리 갈 길만 가면 된다라는 사실 한 번 더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 입장하셔서 정보 잘 체크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